주변에 꼭 한 명씩 있어. 처음 만났을 때 엄청 매력적이야. 말도 잘하고 자신감도 넘치고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그 사람? 근데 같이 지내다 보면 뭔가 이상한 거야. 얘기를 하면 항상 자기 이야기가 되고, 내가 칭찬을 안 해주면 살짝 토라지고,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다가도 결국 자기 얘기로 끝나. 그리고 내가 실수라도 하면 엄청 크게 반응하는데, 자기가 실수하면 항상 뭔가 이유가 있어.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있다 보면 왠지 내가 항상 부족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오늘 그 이유 다 알려줄게.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오늘 얘기할 건 나르시시스트야. 근데 잠깐,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그냥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해. 틀렸어. 나르시시즘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오늘 나르시시스트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왜 처음에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빠르게 알아챌 수 있는지 끝까지 얘기할 거야. 이거 알고 나면 내일부터 주변 관계가 달리 보일 거야. 먼저 나르시시즘이 뭔지부터 짚고 가야 해. 나르시시즘은 그냥 자신감이 높은 게 아니야. 심리학적 정의로는 과대한 자기 중요감, 공감 능력의 결여,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강한 욕구를 핵심 특징으로 하는 성격 패턴이야.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 신화에서 온 거야.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 물에 비친 자기 얼굴에 빠져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이야기. 자기 자신의 이미지에 완전히 사로잡혀 다른 것을 볼 수 없게 된 거야. 현대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즘이 딱 그런 개념이야. 자기 이미지를 지키고 유지하는 게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나르시시즘이 스펙트럼이라는 거야. 우리 모두 어느 정도의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어. 적당한 자기애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거야. 문제는 이게 극단으로 흘렀을 때야. 미국 정신의학회 DSM-5 기준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NPD로 진단받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0.5%로 추정돼. 근데 이건 장애 수준 얘기고 임상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일상에서 뚜렷하게 나르시시스틱한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진 트웬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미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어. SNS가 이 경향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시각이야. 매일 자기 이미지를 꾸미고 좋아요로 자기 가치를 확인받고 팔로워 숫자로 존재감을 측정하는 문화. 이게 나르시시즘 성향을 키우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 그래서 요즘 나르시시스틱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진 게 기분 탓이 아니야. 나르시시스트가 처음에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나르시시스트는 첫인상 관리에 아주 뛰어나. 자신감 있고 말을 잘하고 유머도 있고 존재감이 넘쳐. 미국 여러 대학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실험이 있어. 처음 만난 그룹에서 사람들에게 서로를 평가하게 했는데 나르시시즘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첫 만남에서 매력적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높았어. 근데 같은 그룹이 3개월 후에 다시 평가했더니 그 매력 점수가 역전되어 있었어. 처음엔 높았던 호감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낮아진 거야.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패턴이야. 첫인상은 강렬하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점점 불편해져. 나르시시스트의 핵심 특징 중 하나가 공감 결여야. 근데 이게 단순히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해. 나르시시스트는 두 종류의 공감으로 나눌 수 있어. 인지적 공감, 즉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머리로 이해하는 능력은 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정서적 공감, 즉 그 감정에 함께 반응하고 진심으로 같이 느끼는 능력이 약해.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지금 슬프구나는 알아. 근데 나도 같이 슬프다는 안 느껴. 오히려 그 이해 능력을 전략적으로 쓰기도 해. 상대의 감정을 파악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거야. 이게 나르시시스트가 때론 엄청 눈치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야. 진짜 공감이 아니라 정보 수집이거든. 자, 그럼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볼 수 있는 행동 패턴을 본격적으로 얘기해볼게. 첫 번째, 대화를 항상 자기 중심으로 끌어와. 내가 힘든 일을 얘기하면 잠깐 듣는 척하다가 그래 맞아.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나는 이렇게 했어로 넘어가. 내 감정에 머물러주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꺼낼 빌미로써. 처음엔 그냥 대화 스타일 차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반복되면
나는 어느 순간 이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꺼내기가 꺼려져. 어차피 내 얘기 제대로 안 들어줄 거잖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 두 번째 패턴,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비판에 과도하게 반응해. 나르시시스트는 외부의 인정과 찬사를 심리적으로 끊임없이 필요로 해. 이걸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라고 해.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연료 같은 거야. 그래서 칭찬해주면 엄청 좋아해. 근데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동의를 안 해주면 반응이 달라져. 화를 내거나 갑자기 차갑게 굴거나 아니면 상대를 깎아내리기 시작해. 이게 나르시시스틱 레이지, 나르시시스트의 분노야. 자기 이미지에 상처가 났다고 느낄 때 나오는 과도한 방어 반응이야. 외부에서 보면 별것 아닌 일에 왜 저렇게 반응하지 싶지만 그 사람 내면에서는 자기 존재 자체가 공격받는 느낌인 거야. 세 번째 패턴, 규칙이 자기한테는 적용 안 돼. 내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뭐라 하는데 자기가 늦으면 항상 이유가 있어. 내가 실수하면 꽤 오래 기억하고 꺼내는데 자기 실수는 금방 잊혀. 이게 왜 그러냐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거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 이미지에 균열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실수는 외부 탓으로 돌리고 상대방의 실수는 확대해서 봐. 심리학에서 이걸 자기 고향적 귀인 편향이라고 해. 좋은 일은 내 덕분, 나쁜 일은 남 탓. 이 패턴이 일관되게 반복된다면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격 패턴이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럼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실히 알지? 나도 가끔 저러는데? 맞아. 우리 모두 가끔 저런 행동을 해. 결정적인 건 정도와 패턴이야.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반복적으로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소진되는 거야.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 내가 항상 맞춰야 한다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 자체가 신호야. 1분 만에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줄게. 진짜 대화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야. 이걸 미러 테스트라고 불러. 첫 만남이나 대화 초반에 상대방 얘기를 많이 묻는 것처럼 질문을 던지는 거야. 오늘 어땠어? 요즘 뭐에 빠져 있어? 같은 거. 그리고 거울처럼 상대가 하는 말에 짧게 반응하면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지 봐. 나르시시스트는 대화의 흐름을 자기한테 돌리는 걸 본능적으로 해. 23번의 대화 사이클 안에 대화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어 있어. 반면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더 파고들어.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이렇게. 이 차이만 봐도 많은 게 보여. 또 하나의 빠른 구별법이 있어.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봐.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패턴을 보여. 완전한 칭찬이거나 완전한 험담이야. 이걸 심리학에서 스플리팅 흑백 사고라고 해.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내 편 아니면 적. 중간이 없어.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틀어지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야. 이 패턴이 보인다면 나도 언젠가 그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나르시시스트가 선호하는 관계 상대 유형이 있어. 심리학에서는 이걸 에미패스, 즉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 공감 능력이 높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황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와 쌍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제공해 주거든. 공감, 인정, 헌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내가 더 잘해주면 달라질 거야 라고 해석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 해. 이 조합이 얼마나 흔한지 심리학계에서는 이걸 아예 나르시시스트 마이너스 에미패스 역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하고 있어. 좋은 사람이 나쁜 관계에 오래 머무는 이유가 여기 있어. 나르시시즘이 어디서 오냐는 질문을 많이 해.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어. 하나는 과잉 칭찬 양육이야. 어릴 때부터 모든 것에서 넌 최고야, 넌 특별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경우야. 근데 이게 실제 성취나 노력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한 과도한 찬사로 주어지면 아이는 나는 특별하고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는 세계관을 형성하게 돼. 또 하나는 정반대로 어릴 때 인정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야. 이럴 때는 그 결핍을 외부의 인정으로 채우려는 강한 욕구가 생겨. 겉으로 보기엔 자신감 넘치고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 낮은 자존감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아. 이 내면의 공허함이 외부의 칭찬으로 끊임없이 채워져야 하는 구조야.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을 때 자주 느끼는 감정이 있어. 나도 모르게 내가 항상 잘못한 것 같은 느낌.
내 감정을 표현했더니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된 느낌. 칭찬해줬을 때만 분위기가 좋은 느낌.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 이 감각들이 반복적으로 느껴진다면 그 관계를 한번 더 들여다봐야 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이 관계의 역학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먼저 봐.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또 다른 패턴이 있어. 바로 삼각화야. 제3자를 관계에 끌어들여서 질투나 불안을 유발하는 거야. 내 친구가 나한테 엄청 잘해줘. 내 전 연인은 이런 걸 당연히 해줬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활용해. 이 비교가 나로 하여금 더 노력하게 만들고 내 자존감을 은근히 깎아내려. 나르시시스트는 이 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자기 컨트롤 하에 두는 거야. 이 패턴을 알고 있으면 그 비교가 사실인지가 아니라 그게 왜 나오는지를 볼 수 있어. 자, 그럼 지금 당장 체크해 볼 수 있는 나르시시스트 구별 신호 7가지를 정리해 줄게. 하나, 대화의 중심이 항상 자기야. 둘, 칭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판을 못 견뎌. 셋, 다른 사람을 흑백으로 평가해. 완전 좋거나 완전 나빠. 넷, 공감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남 공감은 잘 못해. 다섯, 자기 잘못은 항상 이유가 있고 남 잘못은 크게 봐. 여섯, 대화 중에 내가 경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일곱, 함께 있고 나면 왠지 내가 초라해지거나 피곤해. 이 중 5가지 이상이 반복적으로 느껴진다면 그 관계를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럼 나르시시스트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 나르시시스트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 이건 진짜 어렵고 대부분 실패해. 성격 구조 자체가 워낙 깊게 자리 잡혀 있어서 본인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도 변화가 느리거든. 하물며 내가 더 잘해주거나 더 맞춰줘서 그 사람을 바꾸겠다는 건 그냥 내가 더 소진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경계를 어떻게 지킬지에 집중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야.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 그레이록 방법이야. 회색 돌처럼 반응하는 거야. 나르시시스트가 자극을 원할 때, 강한 감정 반응을 원할 때 최대한 무덤덤하게, 짧게, 담담하게 반응하는 거야.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에서 에너지를 얻거든. 내가 화가 나도 슬퍼도. 내가 강하게 반응할수록 더 강한 자극을 줘. 근데 내가 지속적으로 무반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면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이건 일종의 자기보호 전략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나르시시스트가 항상 거만하고 시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야. 겉으로 조용하고 은근하게 나르시시즘을 드러내는 커버트 나르시시스트도 있어. 이들은 자기 연민을 많이 표현하고 스스로를 항상 피해자로 포지셔닝해. 나만 이렇게 힘들어.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런 식이야. 겉으로는 힘없고 상처받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챙겨줘야 한다는 느낌을 만들어내. 근데 결국 관계 안에서 모든 에너지가 그 사람 쪽으로 흐르는 구조는 과시형 나르시시스트와 똑같아. 형태만 달라.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야.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 나도 나르시시스트는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잡아봐.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걱정을 거의 안 해. 자기가 문제라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공감 능력이 있다는 증거야. 진짜 나르시시즘이 심한 사람은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떠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걱정 자체가 오히려 내가 건강한 자기인식을 갖고 있다는 신호야. 이 사실 하나가 꽤 많은 걸 말해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있어. 바로 내 감정 일기야. 이 관계에서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들을 글로 써보는 거야. 오늘 그 사람이랑 있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 이걸 반복해서 기록하다 보면 패턴이 보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반복되는지. 이 기록이 나중에 내 현실 감각을 지켜주는 근거가 되거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내 감각이 자꾸 흐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기록된 글은 흐려지지 않아.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해줘.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는 능력을 키우는 건 그 사람을 판단하고 피하기 위한 게 아니야. 내 관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거야. 어떤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고 어떤 관계가 나를 소진시키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삶의 질이 진짜로 달라져. 나는 어떤 사람과 시간을 쓸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야.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누구와 함께 할지, 그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바꿔놓아. 나를 만날수록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날수록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줘. 이런 심리 얘기 더 많이 가져올게. 나는 제이였어.